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3월 13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그제 11일은 4년 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최소 2만여 명이 사망하고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아직도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와 지하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대지진 당시 중3 여학생이었던 스가와라 사야카 양의 일기 한 대목입니다. 엄마가 건물 잔해에 깔렸다. 내 힘으론 치울 수가 없어서 가지 말라는 엄마를 두고 고마워, 사랑해 라고 전한 뒤 나 혼자 헤엄쳐 대피했다. 지금도 꿈꾸는 것 같다. 재해로 잃어버린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슬픔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가족의 사망은 남은 자들에게 죽어야 잊혀질 슬픔, 아니 대대로 전해질 한이자 슬픔입니다. 잔인한 그해 봄, 세월호 4.16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진은 누구도 손 쓸 수 없는 자연재해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인재였습니다. 전 국민이 TV 앞에 앉아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리고 우리는 그 후 1년간 무엇을 했나요? 잠시 후 시작합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2015년 캠페인 한시민 한단체 후원하기. 작가 조정래는 대기업과 권력자들의 비밀을 파헤친 장편 소설 허수아 비춤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정치권을 감시하고 경제계를 감독하고 법조계와 공직사회와 언론계를 눈 부릅뜨고 지켜야만 비로소 선진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먼저 함께하고 싶은 단체에 회원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2015년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 5일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주의 마무리인 금요일이고요. 물론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의료계 이런 쪽도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하루하루 노동을 하셔야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요일이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나저나 세월은 참 야속하다 못해 무서우리만치 빨리 가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 1사분기가 거의 한 2주일 정도면 또 끝나가고 하는데, 새해 시작했던 결심, 업무 계획, 목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다잡아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이시죠? 성명훈 작가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했던 김기종 씨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열린 김철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의 브리핑에서는요, 김기종은 살인미수, 내국타결 폭행,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하고 공범 배우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이 김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토하는 배경은 99년부터 2007년까지 7차례의 북한 방문, 2011년 12월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 행사 참석, 2013년 범민련 남측본부에 소속된 전쟁 방어 반대 평화 실현, 국민행동 등 행사에 6차례 참여, 그리고 한미훈련, 연합훈련 반대 미군 철수 주장 등이 북한과 동조한 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경찰청 소속 이규문 형사부장과 김두현 보안 이과장 등과의 일문일답에서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와 관련해서 경찰이 먼저 김정일 분향소를 직접 설치를 시도했다고 했다가 그냥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발표 내용을 바꿨는데 네. 그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요. 현장 체포 등시에 언론 보도 및 당시 자료들, 사진 자료들 분석한 결과 김기종 씨가 현장에 있었고 또 현장에서 격리 조치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당시에 있는 단체자 진술을 통해 가지고 서해안들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언론에서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현장에 있었던 것은 분향소 설치 시도와 다르지 않나 하는 질문에는 국가보안법 2족 동조는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경찰은 포괄적으로 설치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현장에 그냥 서 있기만 했던 것도 설치할 의도가 있었던 거로 보겠다 이 말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수범도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특히 범행 당일날 직전에 통화한 사람이라든지 또 김기종의 집에서 리포트 대사를 테러하기 위한 사전 검색을 했다는 증거에 대해서는 리포트 대사의 브로그를 검색한 후에 리포트 대사 오바마 대통령이 같이 찍힌 사진을 검색을 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키를 조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포트 대사의 신장을 모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키와 비교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런 연관성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적단체와의 연관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화 내역과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데 숫자는 밝힐 수 없는 상황이고 관련성은 확인 중이다. 이 정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들은 어디입니까? 연방통추하고 범민련 난축본부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압수한 서적과 이전성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외부 감정기관을 통해서 이적성이 있다고 감정되면 수사 자료로 첨부해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아직 검찰과 협의하에 이적을 지정하고 있고 목적성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하겠다. 주변 인물에 대한 소환 계획도 검찰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을 내놓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적용을 하겠다는 논리가 조금은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게 객관적인 판단이 듭니다. 이른바 이적 표현물이 정말 이적 표현물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그건 일단 차치하기로 하고 네네. 이적 표현물의 단순 소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적 행위를 한 게 나온 거나 증거가 있습니까? 네,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김정일 분향소 설치 행사에 참여한 것이 가장 큰 의도. 그거 말고는 경찰이 제시하는 건 없습니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김기종 씨 주변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오늘은 검찰과 협의해서 사람들과 방향을 결정하겠다고만 발표했고 구체적인 연관 인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 당시에 김기종 씨는 수사 대상도 아니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국가보안법 수사를 이렇게 계속 하려는 이유는 뭘로 보입니까? 아무래도 현재 여당과 정부 측에서 밀고 있는 정북에 관련된 여론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언론 플레이에 가까운 발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방식의 기소가 검찰에서 영장으로 실질 심사를 통해서 인정될 수 있을지도 지금 그 관계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가보안법이라. 자, 다음 뉴스 보죠. 어제 다시 또 한수원 도면 공개하겠다 그러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자신을 하와이에서 활동하는 반핵주의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은 미핵이라고 적었던 이른바 해커. 네. 그런데 그 건 원전 자료 공개한 게 사이버 심리전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사이버 심리전이라고 하면은 북한 소행 또는 대북 연관성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까? 네, 이번 관계자는 작년 말 이후에 추가 해킹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아직 원전의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징후도 아직 없기 때문에 작년에 만든 비상 대응 체계에 따라서 대응할 따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 사태는 추가 해킹이라기보다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질서를 흔들려는 사이버 심리전에 가깝게 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해커가 트위터에 자료를 공개한 이후에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서 보안 시스템을 점검해 봤는데 원전의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했고 아무런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북한의 소양이라고 보는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이번 12일 날 돈을 요구하면서 밝힌 고리 1호기 개통 도면하고요. 원전 발전기 분석자료 캡처 사진 등 10개의 파일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해 1월 1일 날 주고받았다는 신년 인사 통화 내역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런 건 어디서 어떻게 유출이 됐을까요? 글쎄요, 그게 원자력 발전소 해킹을 통해서 이게 유출됐다고 보기 힘든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나 해커는 한수원과 검찰이 바이러스 7,000개를 찾았다는 소식에 우리도 축하를 드린다. 그러나 나머지 9,000개의 바이러스들은 무슨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며 재차 공격을 암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임종인 대통령 안보특보는 아마도 이것이 주한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북한의 수행으로 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안보특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수행으로 보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닐까요? 안보특보가 그렇게 말한 근거는 뭡니까? 특별한 근거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해커의 어떤 행동 여지나 발언의 목적이 그런 의도가 보인다는 추측성 발언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청와대 안보특보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단정만 한다. 네, 함께 그렇습니다.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사실 저희 우리나라 한수원과 검찰이 해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 내용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수사를 확대하거나 지금의 논리를 증명할 만한 어떤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십시다. 어저께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해서 좀 구설에 오르고 과연 이게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이랬는데 지난 이명박 정권 관련 사정조사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서울중앙지부 특별수사 2부 조상준 부장검사가요. 포스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포스코 건설이죠? 네, 포스코 건설이 베트남 등 해외에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과 성지 지오텍과 인수합병한 포스코 폴렌텍의 고가 특혜 인수 의혹, 그리고 국제성 탈세 혐의를 고발한 포스코 PNS 사건 등 3건을 모두 내사 중이고 이와 관련된 첩보를 특수 2부로 넘겼다고 하는데요. 여기엔 MB 정권의 실세 개입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건설은 베트남 지역 건설 사업을 책임지던 임원들이 업체 리베이트 형식으로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비자금이 국내로 유입됐다고 하는 설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급이 된 걸로 확인됐고, 포스코건설은 이미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 이런 비리를 적발하고 징계 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금융거래 내용을 분석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와 규모, 규칙적인 사용처 등은 강력히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뭐 자원 외교 재수사, 네네. 방위사업 비리 관련 조사를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가해지는 것 같은데 이거 모두 다 이명박 정권 때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겨냥한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원외교 재수사인 경우에는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들의 전현직 사장 6명과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역할을 하는 서울지검 중앙특수부가 투입돼서 권력형 부패 수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방위사업 비리에 관한 조사는 어저께 이제 구속영장에 신청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같은 경우 2009년에 국방부 검찰단이 내사를 벌이다가 뚜렷한 진전 없이 종결했던 케이스가 12일 확인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뒷말이 무성하고 군출신 임원들의 입김이 의심되는 등 권력층과의 비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라 앞으로 수사 결과에 기초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통장을 빌려주기만 해도 징역 3년? 실형을 살리겠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오늘 소비자 정보를 발령했는데요. 대포 통장을 일반적으로 개설한 사람들의 통장을 통해 갖고 금융사기나 금융범죄에 이용되는데요. 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 통장이 2012년 33,400여 개에서 2013년 38,000개, 지난해에는 47,000여 개까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서 대포 통장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는데요. 네. 만일 이런 처벌을 받게 된 이후라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 개설을 제한하고요. 대포 통장 명의 있는 전 계좌를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도록, 그러니까 은행에 직접 가서 하지 않으면 다른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없도록까지 처벌하도록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 통장이 44,700개? 5만 개 거의 다 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 지금 드러난 것만 그렇죠. 네. 피해에서 나타난 것만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군요. 사실 금융실명제를 하는데 이걸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아무나 대포 통장 만들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통장을 이제 양도 매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긴 하지만. 양도를 한다? 돈을 주고 네네. 사고 받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발급 즉시 거래은행에 해지를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잠깐만요. 네. 송 작가 잠깐만요. 수법까지 우리가 저기 할 필요는 없고. 네. 돈을 받고 자기 통장을 판 사람에게 불이익은 그동안은 없었습니까? 네, 아직까지 그동안 이런 사례로 처벌받은 예가 없었는데. 아니, 처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 손해나 피해는 돌아가지 않았었습니까? 네, 대부분 피싱 통장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단기간에 신고 이후에는 거래가 정지되는 것뿐이고 주로 예금 인출을 통해서 이용된 사례가 많았는데요. 내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IP 유출 등 금융 보안 문제에 있어서 대한 실책이 계속 드러나는 정부가 그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책임 대포 통장을 사용하는 사람, 즉 선의의 일반 소비자들 그리고 일반 금융 이용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꼼수가 일부 보이지 않나 하는 것이 지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근거는 뭡니까? 그동안 그 대포 통장의 사용 자체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동안 근절을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IP 유출 이후에 금융정보상의 어떤 보안 문제가 화두가 된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소비자 정보를 발견하고 통장 거래에 관한
어떤 엄격한 처벌을 경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뭔가 좀 교묘한 어떤 연관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드네요. 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엄밀히 말해서 대포통장은 아닌 거고 누군가 주인이 있는 건데 그 사람에게 뭐 금품을 제공하고 그 통장을 받아다가 범죄에 사용하는 거고 한 번 돈이 입금되면 그걸 빼가고는 바로 폐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원 통장의 주인들에게 큰 경제적 피해는 돌아가지 않았다. 이 네, 얘기인 거죠? 현재까지 그런 피해나 어떤 처벌된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들, 특히 학생층의 자살 굉장히 큰 10년 넘게 아주 큰 사회적 문제고 계속 증가세여서 우리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 중 하나인데 자살 징후를 SNS로 알려주는 이런 제도가 실효성이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작년까지 6년 동안 자살로 숨진 학생이 모두 878명이라고 합니다. 2009년도에 202명에서 꾸준히 감소를 하다가 지난해는 118명까지 줄었는데요. 올해에도 1월에 3명, 2월에 5명, 그리고 3월 들어 12일까지 8명으로 부쩍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운여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는 그 관계장관회의가 학생 자살 예방 대책이라는 걸 내놓았는데요. 우선 정부가 학생들의 그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의 SNS를 검색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부모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그 앱을 각자 깔도록 그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과 부모에게 모두 앱을 추가 깔게 되면 학생이 친구들하고 나오는 SNS 문서 안에서 자살과 연관될 수 있는 대화나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걸 부모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지 이거는 좀 실효성에 의심이 가고 또한 초심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그 옥상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응급실에만 개방하는 자동 개폐 장치를 의무로 설치하겠다. 이것을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까지 구축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자살 예방 대책이 사실은 왜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예면한 땜질식 서방이라는 비판이 사회 각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경축 역대 최대 의혹과 비리의 총리가 탄생했다. 아, 이걸 또 다시 또 그날 한 2주일 전으로 돌아가서 다 이걸 여러분 괜히 혈압만 오르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뭐 논문 표절 이런 거는 잘 거론도 안 됐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참 컸는데 경기대 교수 특혜 채용 1시간에 1,000만 원 받고 한 황제 강의. 도대체 이 양반이 뭘 강의했을까요? 행정고시 봐가지고 홍성군청인가에서 한 1년 반인가 있다가 경제기획원에 올라와서 뭐 초임사무관으로. 초임사무관은 사실 위에서 시키는 거 하기 바쁘거든요. 뭐 또 훌륭한 분이니까 열심히 뭘 창조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경찰로 갔죠. 이례적으로. 경찰에서는 아유 고시 출신이 우리 경찰로 왔어. 아이고 고마워라. 고속 성장했습니다. 예. 순사, 순경, 일제치하 이래로 경멸적, 모멸적 대우만 받던 경찰 쪽에서는 고시 출신이 그것도 경제기획원에도 근무하던 사람이 왔다니까 뭐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거기 가면은 내가 좀 튀지 않겠나. 고시생들 질비한 경제기획원이니 EPB니 뭐 이런 데 있어봐야 원 오브 댐 수많은 고시생들 중에 하나고 자칫 잘못하면 뭐 경쟁에서 밀리고 그러면 그냥 뭐 과장되기 급급하고 국장되기 급급하고 그러다 위나 쳐다보다가 정권 줄 못 잡으면 그냥 대충 옷 벗고 어디 뭐 은행에 뭐 사장이나 한번 노려보면 괜찮고 뭐 꼭 이완구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니고요. 대부분 그런 패턴이니까. 근데 경찰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슨 최연소 경찰서장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조현호라고 있죠. 사자 명예훼손 그 아실 겁니다. 조현호. 얼굴은 뭐 백면 서생처럼 빤도로게 생겼습니다만 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계좌에서 돈이 어쨌니 뭐 이러고 뭐 부엉이 바위에서 뭐가 떨어졌니 어쩌고 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법정 구속인가 실형 살았죠. 그 사람도 외무고시 출신입니다. 외무고시 출신이면 뭐 외무부에 가서 일하고 어디 대사로 나가고 이게 이른바 본격 정통 코스라고들 생각하는데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찰청에 또 외사 업무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위만 쳐다보고 뭐 하고 그래서 한 자식들 합니다. 예. 그래서 경찰 이름과 명예 높였습니까?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헌들을 하셨나요? 이완구, 조현호 씨? 참. 아휴. 예술의 전당포님이 사진 올려주셨는데 그날의 치욕이 다시 한번 불 끓습니다. 타워팰리스 단타매매, 땅 투기, 언론 통제 발언. 아휴. 배포도 작아요. 내가 뭐 기자 출신들 중에 뭐 대학 총장도 시켜주고 대학 교수도 시켜주고 그랬어 이 친구들아. 그러고는 뭐 김치찌개인가 먹으면서 기자 뇌 때리고 헛소리 팡팡 하더니 나중에 문제되니까 그거 제가 가우 좀 잡아보려고 한 소리입니다. 이게 사내로서 이게 할 얘기입니까 이게. 했다면 치졸한 거짓말이고 정말로 시켰는데 아니라고 꼬리 내리면 사내가 이렇습니까? 대단군님, 정말 북한은 못하는 게 없네요. 그러게요. 그 청와대 안보특보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애매하거나 잘 모르겠거나 또는 누군가 뒤집어 써주기를 원하면 그냥 북한 소행이라고 두고 쓰는 게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윙스님, 세월호 참사 생각만 하면 이 악마 같은 정권을 용서할 수가 없다. 거기에 무능한 야당도 마찬가지다. 김기정 씨 배후설이면 민화협 상임의장인 홍사덕 아닙니까? 김기정 우리마당 대표가 민화협 단체 회원이니까 그 총책임자였던 홍사덕 씨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견해. 네. 회를 품은 닭? 이게 뭐죠? 무슨 책 제목이었나요? 아닌가? 어디서 한번 들어본 말 같은데. 이 중의적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쥐의 탈을 쓴 악마들이라고 해서 두 사람의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쥐의 탈을 쓴 악마들. 한 사람은 이 씨고 한 사람은 서 씨입니다. 이 서 씨의 부인 서정희 씨인가요? 참 뜻밖으로 정말 그렇더군요. 무슨 그 유명한 광고 모델이기도 했죠. 굉장히 이렇게 깜찍하고 앙증맞게 예쁘고 얼굴에는 물론 뭐 CF는 다 연출된 거니까 30초 동안 온갖 이쁜 표정 짓게 해서 구매로까지 연결시키려면 얼마나 뭐 연출되고 훈련도 많이 했겠습니까만 참 순진무구해 보이던 얼굴이었는데 19살 때 성폭행에 가까운 걸 당해서 할 수 없이 결혼을 했고 이후로 32년간의 결혼 생활은 포로 생활과 흡사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해요. 오직 사무쳤으면 표현에 약간 뭐 과장이나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혼하게 된 과정도 그러하고 19살 때 말이죠. 그리고 무려 32년간 그렇게 힘든 가정생활을 했다. 예, 참. 그 옆에 있는 이모 씨는 뭐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씨들이 말썽이네요. 이완구 씨 때문에 좀 그랬더니 이제 그 밑에 이명박 사진을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을 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 억장이 무너지고 갈수록 태산입니다. 좌삐리 좀비님 오늘 만나뵈어 반가웠습니다. 예, 저도 반가웠습니다. 방송 시작 직전에 밑에 지하에 국민 카페를 잠시 들렀었는데 와 계시더군요.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북동지회인가 서울 북동지회 맞죠? 노원구 상계동 쪽에 그쪽에 계시는 조합원님께서 오셔서 지회 창립 총회 하는데 동영상 인사를 좀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들릴지 안 들릴지도 모르고 이렇게 무턱대고 와 계시면 어떡하는 거였냐고. 전화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래서 아무튼 갑자기 느닷없이 뭐 옷차림도 그렇고 한데 인사를 드렸습니다. 북동지구 조합원 지회 창립 총회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견실한 공동체이자 언론 발전의 견인차 그리고 감시자가 되어주시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어제 울산에 사시는 분 한 달에 급식비가 지금 아들 하나당 한 16만 원. 그래서 둘이면 30만 원이 넘어서 힘들다. 그거 쓰셨어요. 저도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오늘 다시 올리셨네요. 그 급식 비용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이 많았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급식비가 정확히 15만 8천 원이고요. 매달 내고 있고 고등학교는 의무급식이 그렇죠. 의무급식이 아니어서 이런가 보죠. 아무튼 고교생은 그래서 울산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아들 둘 합쳐서 30만 원인 거 맞다. 그렇죠. 초중만 지금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교는 아마 급식비를 받는 모양이에요. 저도 급식비 냈던 기억이 납니다.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16만 원 정도면 학교를 20일간 나가죠? 요즘 토요일 날 안 나가니까 20일. 그럼 얼마입니까? 하루에 3.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네. 바지따 용사님. 오늘도 우리는 한 끼 밥을 위해서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다. 밥보다 더 귀한 존엄한 인간성을 잃은 채로 부끄럽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강윤쌤 감사합니다. 잊지 맙시다 세월호. 저에게 감사하실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 모두 바지따 용사님이 써주신 것과 똑같은 생각이지요. 부끄럽고
언제까지나 뭐 부끄러워하지는 말자는 뜻에서 마침 최근에 또 동일본 대지진 4주년이고 해서 그 일본 여중생 지금은 이제 19살이 됐는데요. 그 학생의 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세월호는 어찌 되었습니까? 교황청을 방문한 주교단에게 교황이 제일 먼저 하신 질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이 답해보시지요. 라고 오동팔님께서 교황청을 방문한 한국 주교단과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있는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메스터님, 이강윤 선생님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강원지역협의회 2015년 지역 순회 모임이 열린답니다. 첫 번째 지역으로 동해와 삼척 인근의 조합원들 만나기 행사라네요. 3월 14일이면 내일이네요. 내일 오후 3시 동해 보양온천 컨벤션 호텔. 전화번호 필요하시면 적으시겠습니까? 010-8799-0199 대표 운영위원 전태규님이십니다. 네, 동해 보양온천 컨벤션 호텔 내일 오후 3시랍니다. 네, 나머지 주신 말씀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또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문재인 새정년 대표 정말 광폭 행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네네. 주한 중국 대사 만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가 이 주공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는데요. 이 당 대표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주공 주한 중국 대사가 직접 이 국회로 이 문재인 대표를 예방을 해온 겁니다. 네. 문재인 대표하고 추대사의 만남, 사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외교사절과의 만남이라는 이 일반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최근에 사드 관련한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예. 그것과 관련해서 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는, 또 그렇게 해석되는 이 대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추공대사하고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이 한중 관계와 관련한 일반적인 얘기뿐만 아니고 이 추공대사가 사실 문재인 대표를 좀 굉장히 좀 예우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네네.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의 이 중국 방문을 그 자리에서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비공개 자리에서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이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그것과 관련한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설령 있었어도 말하지 않겠죠. 그렇죠. 말하기가 곤란하겠죠. 예.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주한 미군 쪽에서 이미 이 후보지를 직접 후보지에 몇 군데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물색을 했고 실제로 가봤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고, 또 다음 달에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이제 연이어 방한도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태여서, 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려고 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추공 오늘 전 중국 대사가 직접 문재인 대표를 예방을 하고 또 중국 쪽에 초청 의사도 전달을 한 걸 보면 지금 새정치연합은 뭐 당론으로 지금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1야당 대표인 이 문재인 당대표를 좀 상당히 예우하는 좀 뭐랄까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할 만큼 좀 의도적으로 예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말씀하셨던 대로 뭐 당대표 취임 이후에 뭐 이 여야 또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뭐 그런 광폭 행보를 보이던 차에 그동안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이 외교안보 관련해서도 이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첫 상대가 이 또한 중국 대사라는 점은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중국 역시 좀 스케일이 다르고 단수가 다릅니다. 그렇죠. 예. 중요한 얘기 앞두고 탁 야당 당수 딱 찾아서 이렇게 지금 뭐 여러 군데 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로서는 그렇죠. 뭐 빅3, 빅2 국가의 대사인데 와가지고 사드 이런 문제도 뭐 틀림없이 얘기했을 것이고 체면도 세워주면서 또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하진 않았잖아요. 주요국 대사가 먼저 야당 대사를 예방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특히나 이제 그 외부 행사를 통해서 만나거나 그런 거 말고 아니면 이 여러 명이 이제 함께 만나는 그런 자리는 종종 있었습니다만 이 실제로 뭐 주한 미국 대사 혹은 주한 중국 대사가 직접 이 국회 당대표실을 찾아서 그것도 야당 대표를 이 만난 거는 흔한 일은 아니죠. 그냥 뭐 이 당 저 당 대표실 쭉 돌아다니면서 신임 예방 인사 같은 게 아니잖아요. 탁 찍어서 그렇죠. 여기만 와서 얘기하고 딱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그런 여지를 남긴 예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그렇겠네요, 진짜. 아무튼 뭐 중국은 여러모로 간단치 않아 보여요. 그리고 어제 드디어 뭐 몇 개월 만이죠, 한 7개월 만이었던가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는데 새누리당 투톱 각자 이거에 대해서 평가가 상당히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 두 사람이 1%대 기준금리 사상 최초인데 이 사상 초유의 1% 기준금리를 보는 두 사람의 시각이 확연히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사실 지난달에도 그랬고 이번 달에도 이 금통위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 전날 보통 이제 금통위 회의가 목요일 날 열리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최고위원 중진 연석 회의에서 지난달에도 그랬고 이번 달에도 그랬고 사실 한국은행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곧바로 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마자 굉장히 환영할 일이다. 지금은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굉장히 좀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는 조금 시각이 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폭증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2월 달에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뭐 사상 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꽤 높고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여파가 우리에게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저금리 정책을 쓰는 게 과연 이 가계부채 해결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 전반적인 가계부채가 오히려 이 가계부채의 폭탄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유승민 대표의 지적이 딱 그거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금리로 해서 금리를 더 낮춰서 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이 가계부채를 더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 부동산 경기를 일부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한 건데요. 이 두 사람의 시각 차이는 사실 그동안의 주요 현안들을 놓고 뭐 상당히 좀 얘기가 많이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온 적이 꽤 있습니다. 네네. 아직까지는 이제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 두 사람이 직접 맞부딪히는 그런 장면을 많이 연출을 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 그런데 이제 막상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두 사람이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정도였지만, 이게 사실 지금 쌓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이 지금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도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고요. 예. 김무성 대표는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면서 사실 김영란법에 좀 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사실 이번 입법을 주도한 또 한 당사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의견 차이는 사실 이전에 그 증세 그리고 복지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됐을 때도 좀 달랐습니다. 그랬죠. 복지 때는 확실히 달랐죠. 네.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아주 민감하게 의견 차이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지금 이 눈으로 확연히 드러난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그렇지. 네. 사실은 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핵심 현안,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상당히 다른 뉘앙스의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후에 이 여권 내에서 주요하게 정책들을 결정할 때 사실 적지 않은 갈등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면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당론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치고 나간 상태인데 반면에 김무성 대표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대신 테러방지법을 지금 적극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또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언젠가는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경제, 복지 정책과 관련한 두 사람의 시각 차이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크고요. 또 이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도 두 사람의 시각 차이가 지금 드러나는 대목들이 있어서 결국 여권 내부의 이 투톱이 정책 현안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여권 내 갈등으로 좀 번질 가능성 굉장히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이게 뭐 유승민 대표한테 실은 물어봐야 되지만 제가 뭐 저 같은 사람은 통 만날 수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하니까. 전화번호 알려드릴 수 있는. 그 유승민 대표는 왜 그렇게 사드 이거 가지고 의청에 붙여서 논의를 하겠다는 등 왜 이렇게 적극적일까요? 글쎄요, 뭐 그거를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진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 대구 출신이고 또 그 부친도 예전에 이제 유수호 의원인가 그랬죠. 그렇죠. 예, 공화당 의원도 했었고요.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주변 정치 상황,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이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외교, 안보, 국방, 남북관계 이런 부분들에서 이 보수적인 색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한 가지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최근에 지금 방산 비리 문제 굉장히 지금 공분을 자아내고 있죠. 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무기 체계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내야 된다. 그리고 과도하게 우리가 기술이 충분히 습득되지 않고 우리 기술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무기를 직접 개발하는 정책을 펴기보다 외국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쪽에 오히려 가면 재정도 절감할 수 있고 그걸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예전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드 문제도 보면 이 킬체인을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 환수 시기를 이제 연기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얘기한 게 이제 킬체인 도입 시점하고 연계를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킬체인도 사실은 이 핵무기에 이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기술이 발전을 하면 이 킬체인도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기 체계가 발전하고 무기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그에 대응하는 또 다른 방어 체계나 또 다른 무기 체계도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이게 돈을 계속해서 이쪽에서 쏟아부으면 반대쪽에서 또 다른 돈을 쏟아부어야 하고 또 그에 대응해서 또 다른 돈을 쏟아부어야 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네. 그럴 거면 차라리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방위산업, 이 무기 수입 체계, 무기 구입 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투명하게 하는 쪽으로 제도화를 하는 것에 네. 훨씬 더 좀 힘을 쏟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외교안보 통일 국방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시각이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런 무기 체계를 좀 체계화하고 시스템화해서 무기 구입을 좀 정부 재정을 좀 절감하는 쪽으로 가자. 이 두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사드 배치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뭐 한 기를 구입하는데 뭐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 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 아마 유승민 원내대표 쪽에서는 그 부분도 훨씬 좀 다운시킬 수 있다. 이거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화하면 다운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 경제학 공부한 양반이니까 숫자에 밟고 돈 합리적으로 쓰고 뭐 그런 건 좋은데 사드는 그 이전에 또 굉장히 외교적으로 동북아 국제정세, 우리와 미국, 우리와 중국과 관계에서 아주 조심히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막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뭐 거기서 뭘 결정을 하고 그러진 못하겠지만도 왜 자꾸 공론화를 시키는지 그거 참. 중국 대사가 저 유승민 대표 한번 만나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한 주도 고마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10도, 대전과 광주 12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7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 누가 널리 알리겠습니까? 국민TV 홍보지원단 국티홍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국민라디오 국민TV 콘텐츠를 확산시킬 1000명의 사이버 홍보대사를 찾습니다.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소중한 콘텐츠 확산, 공정언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착실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릴 아름다운 손길이 되주세요. 자세한 문의 이메일은 국민tvpr@gmail.com입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 고른 행간은 조금 며칠 묵은 것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짚어봐야겠다. 그리고 이 귀추를 꼭 눈 부릅뜨고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골랐습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아시죠? 1980년 서울의 봄, 민주화를 향한 역사의 도도한 움직임이 서울 시내 거리로 뛰쳐나왔고, 서울 시내 거리를 비롯해서 전국 각 지역에서 대학생들을 위시한 시위가 많았죠. 그 유명한 서울역 앞 5월 시위 때 회군을 주장하기도 했던 당시 서울대 학생회장이었을 겁니다. MBC 기자를 거쳐서 새누리당 의원이 돼서 비교적 여러 번 했어요. 지금 꽤 높은 자리도 가고 그러는데 많이 좀 무료하셨던지 본회의 때 그 스마트폰으로 이상한 여자 사진도 보고 여러 번 좀 말이 많지요. 이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집시법이 이대로 지금 개정이 된다면 세월호 유가족들의 집회 금지가 불가피해집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세월호 유가족 집회 금지법 제출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그거는 조금 앞서가는 제목, 그리고 좀 눈길을 끌기 위한 제목으로는 보입니다. 프레시안에 실린 기사인데 그 제목을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전공법 제목 같진 않아요. 어쨌거나 내용이 중요하니까 한번 좀 앞부분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광화문 동성을 금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법안의 대표 발의자가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이라는 점이 야당과 언론의 표적이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내고 심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었던 심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행동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약하는 법안을 내놓은 어이없는 행태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유가족 폄훼 위헌비어를 광범위하게 유포한 것도 모자라 유가족 집회 원천 봉쇄법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며 이런 분이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가족 폄훼도 모자라 행동까지 제약하려 드는 오만과 뻔뻔함을 거둬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심 의원은 당장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네. 집시법 개정안,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고 3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입니다. 내용을 보면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지정문화재, 즉 국보 또는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이런 것들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라는 게. 그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게
없게 하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연속 30일 이상 동일한 시위를 할 수 없게 하자. 이 두 가지가 골자입니다. 문제는 앞쪽입니다.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 민속문화재. 그러면 뭐 덕수궁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경복궁. 거기 100m 이내면 청와대도 되고 뭐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누가 서명을 했냐? 그냥 이름이나 한번 들어보시죠. 강기윤, 김동완, 박인숙, 신경림, 유기준, 윤재옥, 이만우, 이완영, 최봉홍 등 모두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서명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작년 7월 14일 그 뜨거운 여름 단식 농성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이제 아직 텐트가 유지되고 있죠. 그것은 광화문 광장입니다. 이것은 교보문고, 서울에 안 계신 분들께는 조금 죄송할 수도 있습니다만 워낙 유명한 빌딩이기도 하니까 서울 교보문고 바로 앞에 조그마한 그 기와집 같은 거 하나 있어요. 비각인데요, 비각. 지금 세월호 가족들이 쓰고 있는 텐트는 그 광화문 비각에서 불과 뭐 한 30m? 30m도 채 안 되죠. 당연히 100m 이내에 들어갑니다. 그 비각 안에는 사적 171호인 고종 40주년 즉위 기념비, 그 정식 명칭은 고종 어극 40년 친경 기념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비석을 이렇게 모시려고, 잘 보존하려고 조그만 누각을 하나 지어놨죠. 그래서 비각이에요. 그러니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또는 동조자들 거기서 농성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100m 이내니까. 근데 심재철 의원한테 물었어요. 이거 너무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것이고 광장을 시민들로부터 뺏어가는 거 아니냐. 광장이라는 게 뭐냐. 뭡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보면 아고라 이래가지고 그 폐각 투표도 하고 시민권을 가진, 당시에는 노예와 여자는 물론 제외됐겠습니다만, 그리스 로마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자유발언하고 투표도 하고 조개껍데기인가 뭐로 투표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광화문 광장은 대표적인 서울의 대한민국의 대표 광장이기도 한데 이렇게 100m 이걸 해놓으면 누가 가서 그 비각을 부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건 잘 보존하면 되는 건데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요? 이렇게 물었더니 심재철 의원이 이 법안은 세월호 사고 발생 이전에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전에 완성을 해서 공동 발의 요청서를 돌렸던 거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태가 나기 전에 이미 준비를 했던 거다 이거죠.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 같은 특정 세력을 겨냥해서 만든 법안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백보양보에서 이 해명을 들읍시다. 생각해 보니 좀 기념할 만한 명승지나 그 근처에 늘 시위로 어수선하면은 도시의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게 시민들에게서 광장을 뺏어갈 정도의 명분이 될까요? 더군다나 세월호 이전에 이런 발의를 했고 몇몇 10명한테 서명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다 세월호가 터졌어요. 거기서 목숨을 건 단식이 시작됐고 유민 아빠는 거기서 46일째 단식하다 쓰러져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16일 이후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의 그 지역은 어느 시대의 한 코드이자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에 일부를 고치거나 뭘 하나 빼거나 해서 아무튼 현안이 해결된 뒤에 뭘 하든가 하는 게 민의의 대변자이자 의원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한때 서울대 학생운동 학생회장도 했다고 그러고 본인은 운동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느 당에 가 있든 말이에요. 겨우 한다는 소리가 세월호 사고 나기 전에 한 거다. 이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법원은 경찰의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서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덕수궁은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국가 중요 문화재일 뿐 아니라 그 앞에서 수문장, 교대식 등 관광객 대상의 행사가 매일 열리고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곳이다. 그런데 이런 장소에 현수막이나 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개월씩 장기간 집회를 하는 것은 역사적 문화재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고 쾌적한 생활 및 통행 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한다 이겁니다. 덕수궁은 사적 124호입니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였는데 중구청이, 관할이죠. 관할 중구청이 분향소와 천막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요상시는 화단을 만들어 놓고 화단 앞에 그 전투경찰을 24시간 배치해 놓고 있잖아요. 화단 훼손 못하게 하려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문 앞은 물론이고 경복궁, 여기 사적 117호입니다. 경복궁 후문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청와대 앞, 그리고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에서 약 100m쯤 떨어져 있는 정부 서울청사, 세종로청사요. 정부 서울청사 앞 등 주요 장소에서의 집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의 경우도 서쪽 편의 절반가량이, 왜 지금 잔디 심어진 그 시청 앞 광장 거기 있지 않습니까? 원형으로 둥그렇게. 그 서울광장의 서쪽 편 절반가량은 덕수궁으로부터 100m 이내에 해당되니까 서울시청 앞에서 뭔 행사를 하거나 하려면 그 덕수궁 쪽 반절, 사과를 2개 쪼개겠다고 생각하면 왼쪽 편, 프라자 호텔에서 보자면 왼쪽 편은 발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집시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88일간의 고공 굴뚝 농성 70m 상공이었죠. 굴뚝 농성을 마치고 엊그제 김정욱 쌍용차 금속지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이 내려왔는데 경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뉴스 들어서 다 아실 겁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의 이름이 비슷합니다. 헷갈리지 마시죠. 김정운 수석부 지부장 연결해서 몇 가지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지부장님이라고 호칭 그냥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네, 괜찮습니다. 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한번 통화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추웠을 때. 아니, 88일간 농성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이게 업무방해 뭐 등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했더라고요? 네. 그 어떤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까? 굴뚝에 가 있으면 그게 쌍용자동차에서 차 만드는데 좀 그 크게 방해가 되고 그렇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굴뚝에 연기가 안 나갑니까? 이분들이 가 계시면? 예, 연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찰은 왜 신청했답니까? 경찰이 아니고 검찰이죠. 아, 검찰, 예. 네. 사실 저도, 저희들도 이번 이 구속영장, 그 청구가, 네.
이렇게 뭐 빨리 될 줄 몰랐습니다. 예. 지금 48시간이니까 오늘 오후 2시 17분이 되면 48시간이 되는 그 시간인데요. 이렇게 급작스럽고 또 기습적으로 신속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줄 몰랐고, 예. 또 하나는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아시겠지만, 네, 이거 88일이 아니고 이제 89일인데요. 예, 날수로 따지면 이렇게 첫날부터 네. 치느냐 그걸로 따지면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병원에 있는 김정욱 그 사무국장을 그 스스로 굴뚝을 내려왔고 치료받기 위해서 입원해 있는데 그 경찰에 그 체포영장 집행이 네. 먼저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검찰이 신속하게 저희들이 미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런 그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 소식을 저희들이 전해 들은 것은 10시 40분, 오늘 오전 10시 40분경이었고 예. 그것을 변호인단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네. 이것은 또 뭐냐면 그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한 탄원의 온정, 네. 아니면 이 변론조차도 이 그 차단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의문을 저희들은 뭐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굴뚝에서 내려온 것도 몸도 아프지만 지금 그 1월 21일 날 노노사 대표가 7년째 풀리지 않고 있는 이 쌍용차 문제, 해고자 복직을 비롯해서 26명의 억울한 죽음, 네. 손해배상 이런 문제 4대 의제 확정을 하고 실무교섭 5차례를 진행했고 거기에 실무교섭에 진척이 없자 노노사 대표들이 만나서 지금 한 차례 이 교섭을 진행을 했는데 이 상황에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습적으로 청구했다라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가 없고 분노스럽고 예. 이 무리한 영장 청구가 아니냐 네네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회사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 회사 측에서는 그 어떤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네. 겉으로 드러낸 것은 뭐 자기들도 뭐 당혹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뭐 공식적인 입장은 정말로 당혹스러운지 모르겠지만 그 오늘 그 영장 실질 심사 도중에 회사 측 그 관계자로부터 네. 고소고발 그 취하서를 법원에 그 제출해서 늦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구속영장만 별개로 고소고발은 취하했다 이거죠, 회사 쪽에서? 네,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서 네네네.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간에 네. 접수를 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검찰에게 상당히 그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 측에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건데. 네.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지, 예. 그거는 아직 뭐 지금 예단하기는 좀 힘들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물론 뭐, 예. 구속, 내려오자마자 병원에 있던 사람에게 바로 구속영장을 친 걸 보면은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읽히기는 합니다만 회사 쪽에서 조금, 진전된 또는 예상 외라고도 느껴질 수 있는 반응을, 조치를 취하긴 했군요. 그게 조금 더 일찍, 취하서가. 글쎄요, 네네. 네,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그 고소고발장에 의해서 경찰은 사건을 입건했을 것이고, 네. 그 검찰의 지휘를 받고 검찰의 수사 보고를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됐겠죠.
네네. 네, 그런 점이 있네요. 그나저나, 티볼인가 하는 새로 나온 차. 네. 예쁘고 그렇던데, 잘 팔립니까? 티볼리를, 국민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가수 이효리 씨를 비롯해서, 네. 성남시장도 그걸로 바꾸고 그렇던데. 네, 그래서 현재 보면, 소위 대박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네. 판매를,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회사도 현재 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을 정도로 네네. 지금 현재 티볼리는 쌍용 자동차가 몇 년 만에 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차종이다.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판매 대수가 궁금해서 그걸 질문드린 건 아니고요. 잘 네. 나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다면 네. 회사가 호전될 찬스를 또 한 번 또 잡은 거 아닙니까? 그동안 네, 그렇죠. 조금씩 계속 나아져 오고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네. 이번 기회에 매우 전향적인 과거의 상처를 덮고 갈 수 있는 그럼으로써 진정으로 쌍용차에 대한 이미지를 확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진정한 노사 이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해서 드렸고요. 네. 지금 김정욱 사무국장은 내려왔지만 이창근 실장은 계속 혼자 남아 있는 거지요. 예. 이렇게 따로따로 한 사람은 내려오고 한 사람은 계속 남아 있고 특별히 무슨 역할 분담을 하거나 그런 의미가 있던 겁니까? 역할 분담이라는 기보다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무 교섭을 5차례 진행했어요. 네. 근데 실무 교섭에서 4대 의제에 대해서 단 하나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노노사 대표 교섭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재 교섭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굴뚝농성이 지속될수록 몸도 마음도 좀 지쳐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교섭의 좀 속도를 좀 높이고 타결의 물꼬를 좀 트기 위해서 저희들이 김정욱 사무국장이 굴뚝에서 내려오게 된 그런 결정인 것입니다. 그런 만큼 회사 측도 시간만 끌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즉각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 아닌가. 지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쌍용차 회사의 결단의 문제로 계속적으로 이 쌍용차 사태 이 해결을 미루고 계속 시간만 끌면서 간다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또한 복직을 바라고 있는 해고자들에게 비난과 지탄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단을 바라는 것이죠. 네, 지부장님 조금 답변을 좀 압축해서 조금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몇 개 더 있어서. 이유일 사장이시던가요? 네네. 제가 이름을 맞게 기억합니까? 예, 맞습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냥 손 놓고 나는 모르겠고 이 다음 사장이 알아서 하겠지. 혹시 그래서 지지부진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사장이 임기 끝났다고 그러는 것은, 미래가 성급한, 예단인 것 같고. 연임될 수도 있다, 이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요. 근데요. 새로운 신임 사장과. 다음 주 화요일 날, 김덕진 지부장과 이유일 현 사장. 그리고 새로 선임되는 최종식, 신임 사장 내정자. 그리고 공장한 김기환 위원장. 이렇게 사자가 만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저희들은 새로운 사장이 선임되고 거기서 거기로 미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결타해지 차원에서라도 현재 이율 사장이 이 문제 해결하고 새로운 신임 사장에게 어떤 짐이라든가 글쎄요. 넘겨주지 말아야 된다는 자기 재임 중에 큰 것에 난산인 것을 이렇게
풀어 헤칠 실마리라도 만들어 놓고 가는 게 네. 어려운 고비를 했던 사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네네. 그 점은 좀 아쉬움이 남는군요. 어쨌거나 사자회동을 하긴 한다니까 지켜는 보십시다만 대개 그런 자리는 의례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여서 좀 제 예상이 빗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래야 될 것입니다. 지금 88일간 있다가 내려온 김정욱 사무국장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애초부터 그 허리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허리 디스크가 있고요. 네. 기관지염이 있어서 호흡이 현재 곤란한 상태. 근데 뭐 석 달간 그 추운 데서 70m 상공에서 있었으니 오죽했겠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굴뚝이 그 바람이 워낙 또 세게 불었잖아요. 예. 그 굴뚝이 흔들리고 그런 상태에 땅을 짚다 보니까 지금 그 어지러움증 호소하고 있고 잠을 지금 현재 제대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잘 제대로 못 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그 89일간 있으면서 그 마음의 상처, 이창훈 동지가 남아 있는 그 미안함 이런 그 복합적인 그 마음의 이 상처들도 남아 있어서 너무 지켜보는 저로서도 무척 좀 안타깝습니다. 네. 한 질문이 한두 개 더 남아있긴 하지만 제가 김정욱 사무국장과 2차례에 걸쳐서 굴뚝 위에 있을 때 통화를 했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몸과 마음이 조속히 쾌유되고 더 이상의 횡액 그런 거 없이 즐겁게 일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저와 저희 청취자분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 전화 끊고 나면 만나면 꼭 좀 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는 이창근 실장의 건강이나 상태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그 두 명이서 있다가 혼자 남게 되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그런 어떤 그 같이 나눴던 더 공허감 이런 게 단절감이 크겠죠. 고립감이나. 네, 그게 제일 클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91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건강 상태가 좋을 리가 없고 김정욱 사무국장에서 보듯이 연기로 인한 그 호흡 곤란 이런 게 대단히 좀 건강 상태가 대단히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성 초기에는 식사 공급조차 원활하지 않아서 공분을 사고 그랬는데 그 문제는 잘 해결이 됐습니까? 예, 지금은 하루 3끼 식사는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식사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그 어떤 그 밥 먹을 어떤 그 맛이라도 나야지 식사도 잘할 건데 그러지도 못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석 달 넘게 이어지는 동안에 석 달 넘게 이어지는 고공농성 동안에 사실 대화의 진전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회사 측을 향해서 한마디 그리고 혼자 굴뚝에 남아있는 이창근 실장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무교섭 5차례 그리고 노동사 대표 교섭을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 이 과정에 충분히 이야기들을 서로가 주고받았고 어떤 것이 문제 해결에 될 것인지 서로가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회사 측에서 전형적인 자세로 나와서 문제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 이창근 동지 또한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이런 농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밑에서도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문제 해결을 노력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 또 있는 힘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창근 실장의 건강도 아울러 기원합니다. 건강을 기원한다는 말이 너무 사치스럽게 들려서 송구하군요. 네, 김 지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였습니다. 한 주를 마감합니다. 3월 13일 처음으로 가고 있군요. 한 주 동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미진한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하나씩 잘 고쳐나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월요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